안녕하세요. 저희는 챕터 7 헬스케어 데이터 아날리틱스에 대해서 발표할 가성비가 최고조입니다. 목차는 대략적으로 7장에 대한 개론, 분석학 용어 정리, 데이터에 관련한 개념, 그리고 분석학 자체에 대한 정리 순입니다. 7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분석학에서 이야기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알 것. 둘째, 분석학의 전제들을 이해할 것. 셋째, 분석학이라는 학문이 이룬 성취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넷째, 분석학이 미래에 해결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분석학에 대해 말하려면 먼저 이 학문의 정의부터 봐야겠죠? 분석학이란 한마디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사실에 근거해 데이터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기르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석학의 세 가지 특성입니다. 설명적이라는 것은 현재의 상황,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예측적이라는 것은 추세를 파악하고 어떠한 행동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걸 예측하는 것입니다. 처방적이라는 말의 뜻은 예측된 수많은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조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석학은 대부분 예측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라는 것에 대한 용어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방법론은 바로 기계학습입니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서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기계학습과 관련된 것으로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서 새로운 패턴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의 한 분야인 텍스트 마이닝도 있습니다. 비구조화된 텍스트에 데이터 마이닝을 접목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과학입니다. 도 노오라는 학자가 정의하기로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더 잘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 그 자체에 집중하는 학문입니다. 이번에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빅데이터의 뜻은 그 이름에도 들어있습니다. 매우 큰 용량의 데이터라는 말입니다. 이 아이의 특성은 4가지가 있는데요. 이 발표를 하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늘어나는 부피,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생성되는 속도, 정보의 형식과 유형이 다양한 다양성,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비롯되었다는 진실성이 있습니다. 이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데이터가 늘어나는지, 특히 의료와 관련된 헬스케어 데이터가 늘어나는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지금까지 전자정보화되지 않았던 임상적인 정보, 곧 병원이나 건강관리센터의 정보들이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상적인 정보라고 하면 구조화된 이미지나 실험 결과뿐만 아니라 단순한 메모와 같은 비구조화된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캔서링큐를 들어가 볼까요? 이 시스템은 전국에 있는 EHR 정보를 수합합니다. EHR이 뭔지 궁금하시죠? 풀이하면 일렉트로닉 헬스케어 레코드, 한국말로 전자, 건강관리, 정보라는 뜻의 줄임말입니다. 또 이 정보를 시각화해서 보여줌으로써 의료 분야 연구진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를 주는 친구입니다. 대용량 정보의 원천은 또 있습니다. 기사와 각종 저널에서 출판되고 있는 정보들과 과학적인 논문입니다. IBM의 왓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왓슨은 TV 게임쇼에서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이목을 끌었죠. 질문에 대답하는 왓슨은 현재는 의료 분야에 집중하도록 길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 대해 4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건 후머라는 학자가 제시한 모델입니다. 그는 이 모식도가 마치 파이프라인을 연결한 것과 같다는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입력해야겠죠. 첫 번째 순서는 데이터 입력입니다. 임상적인 기록, 유전체학 데이터나 금융 데이터 등을 넣는 단계입니다. 다음 순서는 특징 추출입니다. 다양한 계산 기법들을 사용하여 자료에서 특징적인 것들을 뽑아 내는 건데요.
쓰는 기법들로는 조직하기, 일반화시키기, 그리고 특징과 특징을 매칭시키기가 있습니다. 통계적 처리는 앞에서 이끌어낸 데이터로부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통계 추론 기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출력입니다. 이 단계에서 주는 결과값은 아까 배운 서술적이거나 예측적이거나 예방적인 정보로 주어집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바로 데이터의 출처입니다. 데이터의 양이 늘어날수록 사용자는 좋은 데이터를 선별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출처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대규모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 자료도 포함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잘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은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하는 분야에 대해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란 데이터를 다루는 통찰력을 얻기 위한 기술입니다. 러닝 헬스 시스템은 전형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게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자료를 통해서 이런 경우엔 대개 어떤 판단을 내렸고 결국 결과는 없겠구나 라는 식으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를 빠르게 알아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사람의 몸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비선형적입니다. 이러한 생체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러닝 헬스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들은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는 가성비가 좋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파트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계학습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복잡하고도 용량이 큰 데이터를 분석할 때 필수적인 측면 중에 하나인데요. 데이터로 컴퓨터가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연구하는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기계학습에는 크게 두 가지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 직역하면 관리된 학습이라는 말입니다.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건데요. 먼저 훈련용 데이터를 학습시킵니다. 이 데이터에서 본, 즉 이미 알려져 있는 결과값을 출력하도록 하는 건데요. 계속해서 빠르게 결과값을 출력하도록 효율성을 높입니다. 예시로는 흉부 엑스레이 사진과 그 진단명을 학습한 후에 새로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고 진단명을 출력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은 반대로 관리되지 않은 학습이라는 뜻이겠죠? 이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패턴을 파악하고 집단을 분류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아까 슈퍼바이스드 러닝과는 완전히 반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고, 예시로는 특정 질병과 관련된 유전체 부위가 어디인지를 찾아내는 그와 수를 들 수 있겠습니다. 기계학습을 사용하는 분야로는 데이터가 속한 집단을 찾는 분류, 데이터를 보고 수치를 예측하는 회귀 분석, 항목을 함께 그룹짓는 분집화, 통계적인 값을 찾는 밀도 추정, 필요없는 특징을 감소시키는 차원 감소가 있습니다. 기계학습과 관련된 개념으로 딥러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어 자체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뭔가 깊은 학습이겠죠? 신경 네트워크가 단순한 것을 보고 복잡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예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는 CT 영상을 보고 수명을 예측하거나 망막 사진을 보고 위험 인자를 판단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 분석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자의 일상적인 치료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분석적 목적에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상 질병의 첫 번째 사례는 첫 번째 감염되었을 때가 아닐 수 있고 충분히 긴 시간 간격을 커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상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는 데는 몇 가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쁜 임상의들에게는 데이터의 정확성이 최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못할 수 있고, 많은 임상 자료가 텍스트에 잠긴 상태여서 많은 자료의 활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의학 분야 센터에서의 환자들의 전자기록의 통합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 경험에는 평균 소아 중환자실 환자가 24시간 동안 1348개의 정보를 생성하는 등 상당한 양의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연구 자체의 문제점입니다. 보이드와 크로폴드는 데이터 중심 연구에 늘어나는 사용에 대해 몇 가지 어려움을 표현했습니다. 데이터에 대해 요청된 연구 질문들이 예측 가설과는 반대로 대답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 데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항상 객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개인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수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또 데이터에 접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가능한 분열에 대한 윤리적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윤리적인 관심사로는 세상의 측면이 알고리즘에 의해 모델링되거나 작동되는 방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 가정에서 기인하는 편향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건강정보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투명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럼홀츠는 데이터 분석 정보학자뿐만 아니라 임상의와 행정가에게도 새로운 사고와 훈련 모델도 필요하다고 했으며, 의료진이 데이터를 지역 EHR에 통합하도록 돕는 그린 버튼과 같은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언급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석학의 연구 및 적용입니다. 먼저 예측에서의 적용입니다. 임상 예측을 위해 EHR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초기 초점 영역은 퇴원 후 30일 이내에 병원 재입원 위험이 있는 환자를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법의 사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많은 연구들이 환자의 사례나 집단을 확인하려 시도했고, 의료 이용과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분석들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례로 입원 중 혹은 입원 후 1년 동안 환자들 간의 유사한 데이터를 통해 증가해온 중환자실의 사망률 예측, 심혈관 사건 위험 예측 등을 들 수 있고, 이를 통해 EHR로 사망률을 예측하는 능력이 입증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무작위 제염 시험의 결과를 복제하기 위해 EHR 데이터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은 건강유지 조직 연구 네트워크의 가상 데이터인 VDW를 사용하여 소아 비만과 임신 중 고혈당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임상 결과 개선에서의 적용입니다. 한 연구는 병원에서 욕창이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EHR에 적용된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의 사용이 병원에서의 욕창 발생률을 10분의 1로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기간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비용 환자 체크, 고비용 치료 사전 차단, 재입원 확률이 높은 환자 체크를 통한 비용 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학을 이용함으로써 얻어낸 성과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 기존 EHR에 통합된 자동화된 예측 모델이 퇴원 후 30일 이내에 재입원 위험에 처한 입원 환자를 식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EHR 기반 예민성 점수를 사용하여 병원 내 사망률이 1.9%에서 1.3%로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 진단이 늦어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 실행한 무작위 제어 시험이 대장암과 전립선암의 조기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뇌성마비 아동에 초점을 맞춘 학습 건강 시스템의 구현으로 입원 일수의 43%, 응급실 방문의 30%, 그리고 의료 비용의 210%가 감소했습니다. 정보학자들은 분석학 시스템 구축과 그 작업의 수행을 통해 이러한 분석학의 성과를 만들어낸 전문가들입니다. 특히 건강관리와 생물의학의 분야에서 데이터 과학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는 정보학입니다. 정보학은 유전체학에서 의료 공중보건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적용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초생명과학자와 임상의, 일반의를 포함하는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은 빅데이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와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보학이 분석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학자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도 이런 데이터 전문가들의 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료기관은 시스템 및 데이터 통합, 데이터 통계 및 분석에 있어서 확실한 인재와 기술 및 건축 지원, 임상 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데이터 전문가들, 정보학자들은 깊은 분석적 재능이 필요하며 추가로 다음의 4가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통계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통계에 대한 개념과 기술을 익히기 위한 지식, 세분화된 업무 영역에 대한 지식, 조직의 요구를 파악하고 결과를 표현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 넓은 폭을 가지면서 깊은 분석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학 교육 프로그램은 분석, 빅데이터, 그리고 이를 활용하고 적용하기 위한 기본 기술의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분석학의 발전 방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석학의 이용은 의료계의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데이터의 증가가 개인의 의료 정보 제공에 기여하며 의학 연구의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 연구는 임상자료의 활용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권고안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의 질을 개선하라. 두 번째, 상호 운용성을 위한 데이터 표준 사례를 참고하라. 세 번째, 편향 알고리즘을 제거하라. 네 번째, 데이터의 품질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라. 마지막으로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료 데이터는 EHR의 채택 가속화로 인해 크게 증가했다. 2. 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임상 기록, 게놈 데이터, 금융 시스템 및 관리 시스템과 같은 여러 출처의 데이터를 검사한다. 3. 분석은 데이터를 정보 및 지식으로 변환한 후 이루어진다. 4. 책임 있는 의료기관과 다른 새로운 의료 제공 모델은 재무 및 임상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학의 연구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5. 의료 분야에서 숙련된 데이터 분석가에 대한 수요가 많다. 정보학자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위의 요점을 통해 데이터 분석이 의료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고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 기법이 어떤 조건에서 가장 잘 사용될 수 있을지 연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구를 적용하고 그 결과물이 널리 쓰이게 하기 위해 인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성비가 최고조 챕터 7 헬스케어 데이터 아날리틱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